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3년 만에 정치권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옥중서신을 통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 단결을 호소했는데요. 네, 총선에 40여일 남겨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21대 총선 준비 상황과 수도권의 주요 격전지까지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총선을 오늘로 정확히 41일 남겼는데 역대 이런 총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선거 분위기가 코로나19 전국에 묻혀서 이렇게 잘 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을 지핀 게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만에 구속 수감 중에 내놓은 그런 메시지.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년 전에 헌재로부터 현직 대통령 시절에 파면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헌법재판소의 주문 중에 하나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이 진행됐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죠. 근데 그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유죄로 인정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물론 유권자 개개인으로 볼 때는 뭐 찬반이 나눴었던 거긴 합니다만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2016년도 12월 9일 날 의결됐고 3월 10일 날 다음에 2017년도죠. 3월 10일 날 탄핵이 파면됐던 건데 그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재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저렇게 이른바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저런 행동을 제가 볼 때 최소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사법 체계도 따르지 않았고 또 탄핵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제 와서 정치를 재개한 듯한 이건 정말로 저는 반민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보수 통합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뭐 총평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급함의 표현이라고 봐요. 보수파가 이번 총선에 승리해야 되는데 분열을 하면 질 것이다. 그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일 수 있다. 그것은 자유공화당과 친박신당으로 발현될 수가 있다.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시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정치적인 시점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뭐 특별히 시점을 정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치밀하게 어찌 보면 계산이 된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홍문종 대표의 친박신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그 전날에는 자유공화당이 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당을 창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절묘한 시점이죠. 자칫 잘못하면요. 김영호 위원장이 이번 주에 TK, PK 지역을 공천을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컷오프 당한 의원들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유공화당이라는 그런 둥지로. 그런 것을 막는 아주 적절한 시점이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자유공화당이죠. 자유공화당이고 자유공화당. 이제 친박신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처럼. 근데 이런 부분들의 이제 통합을 얘기하니까 이 당들이 만약에 후보를 내면 단 몇 표라도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른바 이제 자유우파라고도 얘기하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뭐 자유우파의 표가 좀 분산된다면은 수도권이라는 곳이 워낙 박빙으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제 메시지를 발신한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민주당에서 이탈한 중도 유권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이분들이 전 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의 마음을 주려하다가 탄핵이라는 그 정치적 의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 보면은 지금 친박, 비박, 거기에 이제 뭐 보수, 중도도 같이 이렇게 좀 합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탄핵이라는 주제는 사실 사라졌어요. 국민들 의식 속에서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미래통합당 대 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선거공학, 정치공학으로 가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막 선거 국면이 되니까. 네. 근데 탄핵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저도 탄핵 얘기를 바로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그 중도 유권자들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었고 미래통합당은 그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같은 전자의 경우는 보수 진영에 좀 유리한 측면이고 굳이 따지면 네. 후자의 경우는 불리한 측면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상세해서 따져보면은 후자의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무슨 선거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대단히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일단 그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 자유공화당 이런 데서 후보는 안 낸다 하더라도요. 통합 얘기 다시 끝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천 문제, 지분 문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벌써 것이기 나오는 벌써 것 나오고 같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지금 김영호 위원장이 상당히 뭐 어떤 이 공천 이런 것도 혁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네. 오히려 그런 쪽에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한적이되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유승민 의원이 이 통합 과정에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아주 비중 있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통합의 조건이다, 이른바 3대 조건의 앞머리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미 통합된 상황에서 이른바 새 보수 단계는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발표해서 단합하라고 한 게 탄핵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통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탄핵을 또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문제를 이 옥중 서신에 연결시키는 것은 어쨌든 정치적인 공세인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거는 며칠 정도는 되게 시끄럽겠죠. 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희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최순실 정당이야 라고 공격을 하겠지만 네. 김용호 위원장이 TK, PK 공천에서 친박 세력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면 예. 그러한 공격은 단순한 정치적인 공세로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논란은 그냥 며칠 정도 가는 그런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보수 대통합 논의도 뭔가 진행되는 동력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유공화당과 친박신당과의 통합을 얘기하시는 건데 예. 선거 전략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의 통합은요. 이번 선거를 망치는 하나의 또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선거 연대 예를 들면 조원진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 그냥 미래통합당이 무공천을 한다든지 후보를 내지 않는다든지.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선거 연대 수준일 것이지 미래통합당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통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금 분량, 많은 세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샤이 보수, 중도층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나 이번 옥중 서신으로 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주 좀 강성 보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영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아주 중도 유권자라든지 이른바 샤이 보수 이런 분들은 왜 이 시점에 왜 굳이 또 박 전 대통령이 나와야 되나? 오히려 이 보수 진영의 단합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자유공화당 같은 경우도 자유공화당은 사실 미래통합당의 글쎄요 아주 완전히 그 친박 세력과는 뭐 결을 같이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 중도 개혁 뭐 이런 보수 이런 걸 같이 지향하는 거잖아요 미래통합당이.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공화당의 그런 강성, 극우적인 이런 것들은 잘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장 소장님 말씀처럼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갖겠죠. 물론 이제 태극기 들고 이제 집회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뭐 자유공화당이나 이런 쪽에 지지를 보내서 표가 갈리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중도 네. 유권자들이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오래 쟁점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미래통합당이 관리를 하겠죠. 이런 예. 부분들. 단지 이제 유영하 변호사 또 이 부분을 계속 쟁점화시키면은 왜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네. 그렇게 하는 게 불리하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옥중 서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법 선거운동이고 불법 개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조사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하나로 뭉쳐라 보수파 거대 야당으로 하나로 뭉쳐라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으로 뭉쳐 그러면은 확실한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거대 야당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도 미래통합당을 얘기한 거니까 어느 정도 선거법 위반 혐의는 있어 보여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준비한 주제는 아닌데 조금 전에 북한에서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친서를 가져왔다.
그 얘기를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남측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밝혔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북한이 2주 초였죠. 지난 월요일 날 동해상에다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남측을 강하게 비난하는 또 성명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친서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보도 이제 얼마 전 잠시 전에 봤는데 대단히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네. 다른 때 같으면 어쨌든 뭐 남북이 그것이 뭐 어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미중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런 좋은 얘기 한 거 자체를 뭐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겠으나 네.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얘기 할 때인가 게다가 지금 며칠 전에 그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강도 높은 비난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굉장히 글쎄 김정은 위원장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게다가 지금 이제 지난해에 뭐 새로운 길을 간다고 했는데 별게 없었잖아요. 새로운 길이라는 게. 그리고 완전히 교착 상태고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 최근에 무슨 군사 시설도 관람하고 뭐 이제 미사일 발사 이런 것도 뭐 건재함도 과시하고 뭔가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일단 남한과 우리 정부와 그런 어떤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시그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 하나 담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시점상으로 일단 우리 민심으로 볼 때는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지금 워낙 이 상황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사실 미국에서 대선 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문제는 좀 차순위로 밀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 중에서 얼마 전에 뭐 장사포, 방사포도 발사를 했잖아요. 네. 거기다 대고 또 개 짖는 소리, 뭐 그런 소리까지 했고요. 저는요, 저 소리 듣고 되게 조롱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들 건강 걱정할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 이 보건의료 체계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조롱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진정성 있게 위로를 하려고 했으면 며칠 전에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했던 그러한 막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거나 해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우리는 코로나 아무도 걸린 사람 없는데 너희들 많이 걸려가지고 니들 건강 걱정된다. 이런 식의 조롱이죠. 저거를 뭐 이후에 어떤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여러 가지로 좀 과한 해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장 소장님은 아주 그냥 강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속내가 어떤지는 차후 또 북한의 행보를 보면서 또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원래 이 시점쯤 되면 어디가 격전지다, 어디가 정말 빅매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야 되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 관심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종로는 특히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또 총리를 지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의 좀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 앞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게 제가 이게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하여튼 옥중서신은 큰 효과 없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선거전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인물론이냐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이 붙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마스크 대란과 같은 경우에 봐도 이 정권이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 집단이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고 그 걱정은 아마 분노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1대 총선의 가장 격전지인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이 종로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황교안 대표의
좀 우세가 좀 점쳐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 탄핵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탄핵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미지상으로 말이죠. 팩트이고 예. 사실관계이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말씀처럼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거든요. 권한대행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당할 때 탄핵될 때 국무총리였고 그래서 네. 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의제로 동원되는 순간 의제로 돌아오는 건 분명히 불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아마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이른바 옥중서신 유 변호사를 통해서 한 거 이 부분을 가능하면 축소하려 할 겁니다. 아마 그 쟁점화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전 총리에게 악재가 될 만한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낙연 전 총리야 당연히 지금 이 이 코로나에 관련된 게 악재죠. 네. 마스크 민심 같은 거 이런 거 오늘 정부가 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네. 앞으로 40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 만약에 마스크 이러한 그 대책이 잘 원활하게 이제 발표된 대로 진행이 되고 네. 그럼 오히려 국민들이 이제 조금 이제 완화되고 이제 이 확진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게 완화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완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주당에게 불리한 것만은 분명한데 네. 40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이 기간에 이 질병의 어떤 완화 추세가 된다면 오히려 그걸로 해서 많이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일반적인 전반적인 전망은 불리한 게 맞는데 네. 점점 이게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건 사실 또 역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서울 동작을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미 동작을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서 민주당에서 이수진 전 판사를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판사 출신이다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베테랑 정치인에다가 또 신예 정치인 입문을 한 판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구도도 상당히 좀 흥미롭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 먼저 최 그래서 교수님 일단 뭐 나경원 의원이야 워낙 뭐 중진이고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원내대표도 했던 분이고 이수진 카드 이분은 이제 신예죠 말이죠 신진 사법농단을 사법농단이라는 이제 그런 그 브랜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중진 대 신진이다라는 그런 그 프레임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민들은 여든 야든 좀 자꾸만 3선, 4선 되면 좀 바꾸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중진들이 경선에서도 패배하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양당으로부터 네.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그래서 이 부분도 글쎄요 뭐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사법농단에 대한 여론과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수진 후보가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선거 40일을 남겨놓고 선거를 네.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그러한 정치 신인이 지역구 선거를 치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 하나랑 또한 지금은 구도가 어쨌든 1대1로 됐고 지금 현재 선거의 명분도 총선 정권 심판론이 더 많이 이제 갈수록 더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수진 후보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가 나오겠죠. 두 분의 말씀을 또 40일 뒤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광진일 판세는 장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시장과 민주당의 고민정 전 대변인이 맞붙게 됐는데 여기도 저는 같은 예. 입장이에요. 정치를 해보지 않은 신인이 40일 남겨놓고 가서 지역선거 치르기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각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각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고민정 후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 근거는 예. 이분이 거기에는 지금 추미애 전 의원의 세력과 예비 후보였던 김상진 후보의 세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추미애 의원 쪽의 세력은 다 지금 그 같이 안 하고 네. 김상진 예비 후보를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서 그분들과 한대요. 근데 이 두 세력은 완전히 그 서로 적보다 더 심한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감싸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지역을 원래 있던 세력도 통합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라는 것, 그것도 대권 후보라고 하는 오세훈 후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구로울 좀 보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탄탄한 지역구였는데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상황기획실장이 배치가 됐고요. 여기에 통합당은 김용태 의원, 삼선 의원을 이른바 자객 공천을 그렇어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 여기가 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올 지역이.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워낙 지역구 기반을 잘 닦아놓은 데이기도 하고. 네. 근데 선거라는 걸 이게 특정 선거구를 누가 유리하냐라고 대답하는 건 저는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모르는 겁니까? 아마 속으로는 예.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걸 네.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윤건영 실장이 워낙 문재인 대통령과 또 연관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연동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김용태 의원도 통합당의 중진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네. 개혁적인 목소리도 많이 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 정당 구도 또 무슨 지금 비례민주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연합정당, 민심이 예.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요소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건 아직은 어느 쪽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하는 게 제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40일 가량 남았는데 코로나19 전국이 당장 끝난다 해도 시간이 짧은 상황인데 언제 끝날지도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더 미칠 거라고 코로나가요? 보시는지요? 예. 이건 여당에 안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수습을 잘못했다라는 것도 국민 여론이 더 높고요. 여당의 악재입니다. 네. 네,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분명히 악재죠. 악재인데 이게 워낙 이제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네. 상당히 정부에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이 대책을 오히려 잘 좀 해 나가면은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 역시 네. 그것도 지켜보면서 어떤 네. 그 전제는 어쨌든 이 코로나 좀 꺾여야 돼요. 네. 꺾이지 않으면 어쨌든 대단히 이 집권당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